네, 이건머니 19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이번 주는 권혜리 기자와 그다음에 저희 기상을 맡고 있는 정구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수국 기자는 휴가를 갔습니다. 오늘 정구희 기자 모신 이유는 근데 이 미세먼지가요. 어떻게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뿌연 정도가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은 느낌이. 뿌연 먼지가 도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강위의 대교는 희미하게 형체만 보입니다. 광화문 뒤로 보이던 북한산도 먼지에 가려 모습을 감췄습니다. 지난주 한파가 찾아왔을 때와 비교적 포근했던 어제 서울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네. 어제 전형적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국 북쪽에 저기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들어왔을 때 상황. 그때 해무가 발생하면 이런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중국에서 바로 서해안으로 미세먼지가 들어가고 그 서해안에서 해무랑 합쳐진 미세먼지가, 해무가 이제 바다 안개입니다. 바다 안개랑 합쳐진 미세먼지가 바로 서울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농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들이 대부분은 이 황산염 성분, 즉 석탄을 떼서 나오는 미세먼지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석탄을 떼게 되면 이산화황이라는 기체 물질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엔 기체인데 이게 말 그대로 물을 만나면 황산이 됩니다. 물을 만나면. 근데 이 황산이 된 것이 공기 중에 또 암모니아가 있거든요. 암모니아는 주로 공장 비료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암모니아를 만나게 되면 암모니아와 황산이 만나면 그 황산 암모늄, 즉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세먼지 이 공기 중에서 공장에서 그냥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거는 사실 가스예요. 그러니까 그 이산화황이란 가스인데 그 가스가 황산염으로 바뀌기까지는 물이 필요합니다. 즉 해무랑 만나게 됐을 때, 즉 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양의 황산염, 즉 미세먼지로 바뀔 조건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때 정말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가 있죠. 그게 어제 상황이었다. 문과 입장에서는 설명이 다 이해는 안 돼요. 나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많다. 약간 굉장히 어쨌든 아니 이런 거를 또 설명을 해드려야 또 저희가 듣는 분들 중에 이과 출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가 언론 기사에서 소화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화학식으로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거의 이과만 간단하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과학 기사를 쓰는데 전해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전해질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이온으로 통해서 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고 그 정도는 방송에서 써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전해질 설명하는 기사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가 나왔다는 기사인데 전해질을 쓰지 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제 3년차 때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라는 말 써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그 정도는. 이게 이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해질을 쓰지 않고 새로운 배터리가 나왔다는 기사를 쓰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니 지금 정구희 기자가 설명할 때 머릿속으로 화학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왜 기상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은 설명을 하는데 저는 약간 중간부터 약간 그럼 질문이 있어요. 방금 말한 대로 우리 남쪽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저쪽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해무가 있는 이런 날씨는 대체로 언제? 이거는 12월에도 많고 이제 봄에 주로 많이 있죠. 그리고 12월에도 많고. 네, 이 이동성 저기압이 생겨서 그래서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압이 비를 부르는 가장 큰 요인인데 그 저기압은 이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려서 설명해. 제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제가 하는 비오다겜에서는 잘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게 중국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북쪽에 저기압이 있으면 유튜브 활용 중인 정구희 기자. 그러면 저기압은 언제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몰고 오죠. 밀어내죠. 그래서 이제 남서풍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걔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마인드로. 정확하게 이제 오늘 저녁부터 되면 거기 저기압 대신 거기 고기압이 들어가는데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오히려 북쪽에 있는 애가 북서쪽에 있는 애가 내려오죠. 그러면 지금 북서쪽에 있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서 다시 추워집니다. 오늘 추워집니다. 영하 3도? 근데 뭐 저번 주처럼 영하 10도, 저번 주 이제 서울이 영하 10도였거든요. 그 정도 추위는 그랬었어요? 선배 아내만 계셔서. 아니야.
따뜻하게 사시나 보네요. 아니, 지난 선배 추웠는데. 사회부 후배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발언 아닌가요? 그런 일이 있었냐니. 매일 새벽에 나와요. 엄청 춥다고 영하 10도여가지고 엄청 춥다고 생각은 했어요. 기상캐스터도 오들오들 떨면서 여의도에 중계하고 지하 투 있는데. 지하죠. 지하 투 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아 진짜 완전 춥다고 생각했는데. 영하 10도, 예. 영하 10 지난주에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렇게 너무 12월 초에 너무 추운 거 아니야? 너무 막 추운데 영하 10도라는 숫자일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런 영하 10도, 생각을 서울이 영하 10도였죠.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미세먼지가 딱 보니까 추운 게 낫다는 생각이 또 그럼요. 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센 마스크인데도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오 맞아 어제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뭐가 쾌쾌한 게 들어와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침에 조금 늦었는데 차가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 저의 오는 길에 그렇게 많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 몇 달? 뭐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다. 이거 쓰고 나와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는 게 맞는데 사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제 해보니까 이거 빨리 그냥 차에 타고 가야지 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회사 주차장도 꽉 차 있고 차가 뭔가 사람들이 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어제는. 지금 정국희 기자가 설명한 게 진짜 그 요새 왜 4만 4온 대신 4만 3이라는 말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 이번 주가 사실 4만 3이랑 완전히 맞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 월화수. 네, 춥다가 미세먼지 한 사흘 정도 있다가 그 주말부터 사실 미세먼지가 있었거든요. 있다가 또 오늘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는 한 3일 정도 갑니다 이 추위도. 딱 이제 맞아졌는데 사실 뭐 너무 이제 4만 3이라는 얘기를 뭐 재작년부터 너무 언론에서 하니까 4만 3이란 말 저희는 좀 그만 쓰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또 하필 이번엔 딱 맞아 떨어져서 약간 저희만 그 용어를 안 쓰고 있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 굳이 또 안 쓸 이유는 또 없지 않나요? 안 쓸 이유는 없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좀 진부하니까 이제 뭐 굳이 그런 아니, 표현 안 써도 뭐 새로운 표현 한번 네. 만들어 보세요. 하여튼 중국 아니 별거 다 있습니다. 뭐 근데 이게 또 그 4만 3이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건 이제 일주일마다 이 기압 패턴이 많이 그 주기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만 4온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거고.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정말 4만 4온으로 그 기압 패턴이 바뀌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한반도의 겨울 날씨. 그러니까 중국 위에 있는 네. 그게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네, 빠르겠네요. 중국의 저기압이 오냐 고기압이 오냐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달라지니까. 바뀌면서 추위가 오느냐 미세먼지가 오느냐 선택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중국에 계속 고기압을 띄워놓을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자꾸 꼼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고기압을 띄워놓는 방법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추위가 오면 미세먼지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겨울철에 한파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북극 한파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북극이 말 그대로 아이스크림 녹은 것처럼 따뜻하면 따뜻해질수록 북극에 갇혀있던 한기가 더 많이 내려옵니다. 네. 이걸 이제 북극 한파라고 하고 폴라볼텍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더 유발하면 말 그대로 되고 이러면 아니, 북극이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고 위험해요. 거기 갇혀있던 한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서 한파가 올 가능성이 커지죠. 이런 좀 그러면 미세먼지는 줄어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처럼 만약에 중국이 주도해서 배출량이 늘어난다. 이건 정말 최악의 케이스죠.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중국 옆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아웃도어 업계는 좋아하겠네요 그 소식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아까 그 선배가 그 차도 많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약간 그 경제 유통 얘기를 넘어서 얘기를 하면은 미세먼지가 이렇게 좀 며칠 길어지다 보면 대형 유통점들은 또 그런 보도 자료를 막 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입고 싶으시니까 다 뭐 이렇게 우리한테로 왔다. 대형 쇼핑몰,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있는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데 북적인다. 몇명 늘었다 이런 것도 내는 건가요? 그치 뭐. 늘었다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정말 뭐 하루 이틀이나 주말에 꼈을 때 그런 게 아주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아니지만 사실 미세먼지는 정말 사람들의 심리를 진짜 다른 어떤 기상 현상보다도 위축시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인가 산업연구원에서 실제로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기승 부리기 시작한 이후에 그 전국의 그 오프라인 유통을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 강해지고 그런 다른 요인들을 발라내고 정말 그 다른 그 날들하고 비교해서 그 인자만 발라냈을 때 이 정도가 된다는 걸 봤을 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1 마이크로그램 그 미세먼지가 농도가 올라갈 때마다 소매점들의 판매가 0.2%씩인가 0.02%포인트씩 이렇게 깎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날씨와 그 유통의 상관관계 치고도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뚜렷하게 보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들 정말 집 밖으로도 안 나오려고 하고 약간 활동도 좀 안 하려고 하고 내 차 밖으로도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경제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날씨와 주가, 날씨와 경제활동 그런 거에 대한 연구 자료 낸 게 있어서 좀 재밌게 저도 아침에 했었었는데 그거 보면은 의외로 태풍이 온다거나 되게 궂은 날씨,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갈 것 같은 날씨 그럴 때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온라인 쇼핑이라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또 제대로 안 하고 조금 약간 위축되는 경향? 그게 보이는 거는 날씨가 찌뿌드드할 때. 네,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뭔가 바깥의 날씨가 좀 흉포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집에서 자기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굳고 미세먼지 끼고 이런 날들이 지속이 되면 사람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그냥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생각도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미세먼지 어제 좀 특히나 심하고 하는데 뭘 시켜 먹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제 쉬는 날이어서. 근데 이걸 시키면 그분들은 이 날씨에 이걸 마시면서 나한테 이걸 배달을 와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괜히 이상하게.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런 심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미세먼지가 하여튼 우리의 행동과 소비를 상당히 제약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근데 이거를 계속 어느 정도 보고 있으니까 어제 정도 아니면 사실은 미세먼지가 껴도 뭐 또 안 나보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왔다가 놀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가져가서 외국에서 야 이거 봐봐 그랬더니 다들 거긴 안 그러니까 그냥 쾌청하니까 그냥 더 사실은 떨어져 지내버리니까 더 놀랍다는 분들도 사실 있고 어제는 진짜 무슨 바벨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건물을 보는데 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진짜 고민이 어제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를 한번 또 집에서 평소에 안 틀었거든요. 눌러봤더니 250이 뜨더라고요 순간. 진짜요? 여기 내가 있었던가 싶기도 하고 집에 처음 봐야겠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더 안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초미세먼지 관측을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공식 관측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자체는 관측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지금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미세먼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자가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그램보다 작은 이 초미세먼지들은 서울이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연간 관측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농도가 24, 25 정도였어요. 연간 평균이 24, 2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근데 올해도 지금 25예요 벌써. 무슨 얘기냐면 5년 동안 나아진 게 없다. 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가장 최근에 심했던 해는 2016년이 제일 심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4였다가 2016년도에는 한 27 정도까지 솟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25 정도로 내려온 건데 이걸 뭐 요즘에 그 뭐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최근 뭐 3년간만 보면 뭐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5년 전과 비교하면 나아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개선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말 이 최근 미세먼지가 이슈가 된 게 정확히 2013년이거든요. 그냥 2013년에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게 언론에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매일매일 이제 기상캐스터들이 미세먼지 예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미세먼지라는 게 원래 있었지만 아 이게 있구나 안 건 2013년이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시작한 단계랑 비교했을 때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물론 이제 1990년대 뭐 이런 데랑 비교하면 당연히 그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공해에 대한 인식도 지금보다 덜 할 때고 이게 건강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는 좀 더 그 완만 사람들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거기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초미세먼지도 그런가요?
초미세먼지도? 지금 초미세먼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세먼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미세먼지 그 관측을 시작한 게 2014년부터. 네, 2014년. 근데 90년대로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건 어떻게? 초미세먼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미세먼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감소하고 있고 미세먼지 정량적으로 초미세먼지도 비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지금 초미세먼지는 정말로 사실 2.5로 기준을 했지만 대부분이 1마이크로그램 이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2.5보다도 훨씬 더 작은 물질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인위적으로 생산한 아까 말했던 가스 상태의 물질이 고체로 바뀌어서 미세먼지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자연계에는 원래 거의 없었고 이렇게 많아진 거는 100% 이제 인류 기원인데 자동차 판매 대수가 뭐 1990년대보다 지금 훨씬 많죠. 훨씬 많고 공장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럼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들도 개발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양자체는 계속 늘었거든요. 그럼 과연 미세먼지가 줄었다고 초미세먼지도 줄었다고 볼 수 있느냐? 사실 이거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예전 1990년대보다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알 수가 없죠. 관측을 안 해봤는데. 근데 90년대에는 그 중국발 요인만 따로 생각을 해본다면 90년대에는 그렇게 중국이 지금처럼 공업화 산업화가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보면 이제 2013년까지 굉장히 미세먼지가 증가를 합니다. 폭증을 합니다. 말 그대로 폭증을. 확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2014년부터는 또 전반 미세먼지 얘기하는 겁니다. 좀 감소를 하거든요. 여기에 가장 그 큰 기여를 했던 건 중국이 아닌가.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면서 갑자기 이제 미세먼지 배출량이 엄청나게 그러겠죠.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2014년까지고 근데 여기도 이제 베이징 스모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거기도 고강도 정책을 내놔서 공장 사용 공장 뭐에서 석탄 사용 줄이게 하고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뭐 거기는 심지어 꼬치구이도 못 굽게 하잖아요. 심한 때는 그래요? 야외에서 이제 숯불도 못 쓰게 하는 정책까지 사용하면서 이제 고강도 대책을 사용하니까 그때부터 좀 더 감소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긴 나타났죠. 한 보름 전쯤에 보름 전이 아닌가요? 그 한중일 연구에 대해서 기사를 썼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11월 20일 날. 다 딴판이다. 서로 네. 계산한 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때 결과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그 한중일 이제 3국이 같이 이제 미세먼지가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이냐 같이 보고서를 내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 중에 중국산이 얼마고 국산이 네, 얼마고 국산 얼마고 일본산 얼마고 그걸 계산을 해보자. 나머지 기타 그러니까 북한 러시아에서 온 거 몇 퍼센트 그걸 계산을 같이 이제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LTP 보고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L은 롱 레인지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는 T는 트랜스 바운더리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는 그 다음에 P는 그 에어 폴루턴트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는 월경성 이온 물질에 대한 공동 보고서인데 그래서 LTP라고 그냥 다들 환경부에서는 부르는 건데 근데 그 이 연구를 우리가 중국 팀이랑 한국 팀, 일본 팀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중국 팀이 따로 연구 성과를 내고 한국 팀이 따로 연구를 하고 일본 연구를 따로 해서 다 합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라 나왔냐? 우리나라 경우에는 중국발이 이제 32%고 국산은 51%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북한이나 러시아, 뭐 일본 등에서 일본에서 넘어온 비율은 거의 없어요. 1% 그러겠죠. 미만이에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논리가 그거였죠. 중국이 이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자체 발생량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양이다. 근데 이 보고서가 어떻게 이제 그런 수치가 나왔냐 봤더니 서울 쪽 자료가 굉장히 특이해요. 뭐냐면 서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서울의 미세먼지는 어디 거냐? 요걸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중국의 의견이 뭐였냐면 서울의 미세먼지는 63%는 서울 거다. 그리고 23%는 중국 거다. 나머지는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온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자체 발생된 게 3배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건 별로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냐면 중국발이 39%다. 서울이. 네, 중국에서 넘어온 게 39%고 우리 자체 발생한 게 42%다. 39대 40.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데 1대1이라는 거예요. 거의 39나 40이나 그게 그거니까 1대1 수준이다라고 냈어요. 근데 일본은 뭐라고 냈냐? 일본은 39%가 중국발,
30%가 한국 서울발. 뭐냐면 중국발이 좀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 애들이 더 근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3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습니다. 그 수치를 그게 보신 거죠. 과학적입니까? 어떻게? 과학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적인 결론이 아니라고 이제 8시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정치적 물론 결론이군요. 환경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도 그냥- 이 수치가 그냥- 과학적이라고 뭐 단정 뭐 딱 보긴 어렵지만 정책적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냈다라고 이제 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냥 세 개를 병렬로 그냥 써주면 안 됩니까? 그냥 그게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더 그래서 그 자료는 이제 공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더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럼 이게 과학이냐?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실 정치죠, 그거는. 정치죠. 이건 정치적 합의를 본 거예요, 그냥.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합의 보자고 한 거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경향성이 맞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연구 결과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그렇겠죠.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경향성만 맞으면 돼. 예를 들면 그 이번에 조사한 도시가 이제 3개인데 서울이랑 대전이랑 부산 요 3도시에 대해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전체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대전이나 부산 사실 이견이 없어요. 왜냐면 그 세 나라 모두 우리나라 게 조금 더 많고 중국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중국 거보다 우리나라 게 조금 더 많고 이런 경향이 다 똑같습니다. 부산이야 또 특히 뭐 저쪽에 부산이 약간 우리나라에서 사실 거의 미세먼지가 제일 깨끗한 동네인데 중국 쪽에서 머니까 네, 가장 먼 곳이기도 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남부에서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제주도의 공기에 뭐 99%는 독일 원물질 99%는 중국발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제주도는 또 심각한데 부산이 오히려 좀 제일 괜찮더라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부산은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건 평균을 내도 되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다 경향이 비슷한 네, 상황에서 네.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평균했다. 이건 괜찮은데 서울은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세 나라 모두 결과가 다른데 이걸 평균 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책임을 좀 줄이는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그것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과학자들, 일본 과학자들은 서울에 와서 자기들이 직접 측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측정 자료를 우리가 준 겁니까? 측정 자료는 이제 다 저희가 다 공유를 한 거죠. 각 나라가 측정한 자료들로. 각 나라가 측정했다는 거 아니고 서울의 미세먼지 측정한 거는 네. 서울의 평가를 할 때는 중국 과학자들과 일본 과학자들이 와서 우리 자기들이 직접 뭐 농도 자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 환경 당국에서 측정을 해서 공개를 하는데 그 자료가 조작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료 가지고 지금 다르게 해석했다는 같은 자료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전혀. 어디 가중치를 두냐. 그리고 그것도 재밌네요. 이 보고서가 사실은 작년에 공개되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렇죠, 작년에는- LTP를 하기로 한 게 뭐 1995년부터 계속 해오자고 하던 거거든요.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되게 뭐 말이 많았죠.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중국 측이 이제 자기네들 자료가 너무 오래됐다. 우리의 그 오래된 배출량 자료 말 그대로 지금은 규제가 강해서 공기 배출량이 적어졌는데 우리가 배출량이 좀 많을 때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과대 모의가 됐다. 중국의 영향이. 그래서 작년 공개를 미루고 올해 다시 낸 겁니다. 아니 마음 같아서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한국과 일본 것만 합쳐가지고 2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국은 빼고 그러니까 제3국인 일본 지금 제3국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같은 보고서를 냈다고 해도 뭐 한국과 지금 중국이 약간 그런 관계고 뭐 싸우는 관계처럼 지금 보여지는데 근데 일본의 얘기는 39가 중국이고 30이 우리나라다. 나머지는 어디 겁니까 일본?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 북한 쪽에서 넘어온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더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이거는 객관적일 거 아니에요? 이거가 뭐 거기는 굳이 뭐 중국 편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한국 편을 여기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썼을 가능성이 뭐 제일 높다고는 봐야겠죠. 왜냐면 이해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오히려 네, 그렇게 결과를 보고 나면 중국 거는 너무 좀 왜냐면 근데 이제- 세계 연구가 있는데 너무 거긴 또 너무 동떨어진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연구를 다 봐도 1대1 정도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건 연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연평균. 그러니까 1년 동안 연평균을 냈을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면 그럼 대부분 다 1대1입니다. 그 연구 결과가. 근데 연평균은 저도 이제 언론에서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한 얘기지만 연평균은 정말 평균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죠. 여름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맞아요.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넘어옵니다.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넘어오질 않아요. 거의 90% 이상이 우리나라 자체 미세먼지인데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이거 평균을 근데 낸다? 여름에는 그러면 대책이 안 나오죠. 심지어 여름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지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걸 연평균 가지고 뭔가 해볼 생각, 대책을 낼 생각한다? 안 맞죠, 그럼 현실과.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어제 같은 날인 거잖아요. 그런 날들이 자꾸 겨울부터 봄철까지만 따로 네. 떼서 계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월 평균 자료를 이제
공개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 월 평균은 공개 안 했어요? 네, 월 평균을 공개하면 이거는 그냥 물론 짐작의 영역이긴 하지만 너무 더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될 것이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 우려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제 네, 사실 국민의 뭐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네. 겨울철과 봄철 얘기인데 네. 저희는 뭐 그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뭐 중국은 당연히 연평균 자료를 하는 게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니까 그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중국과 우리나라 거리가 1000km가 사실 멀긴 멀거든요. 근데 배출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석탄이 지금 연구 보고서 보면 39%를 써요. 한 나라가. 전 세계 사용하는 석탄량의 39%를 중국 에너지원의 60에서 70%가 석탄입니다. 네. 석유보다 누르고 석탄을 심지어 쓰니까. 중국은 석탄을 생산하는 나라인데 끌어와서 씁니다. 석탄을. 그리고 더 서해 바다가 특히 문제인데 그 석탄을 대량 수입하기 위해서 배를 엄청나게 끌어들여서 오거든요. 근데 배에서 나오는 이제 배는 중유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합니다. 벙커CU나 중유를 쓰는데 이 미세먼지 심각한데 그게 또 서해상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서해는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거죠. 계속 서해의 미세먼지가 쌓이고. 100가지 있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쓰는 게 배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걸 끌어와다 쓰는 형국으로 된 거예요. 생산량보다 자기 소비량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나라 옆에서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는 그 황산화물 배출 58배였습니다. 58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거예요. 58배나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감축한다고 저기의 그 생산량 배출량을 뭐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 안 되죠. 어렵죠.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워낙 디젤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뭐 디젤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도 굉장히 많고 차량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럼 자동차를 이제 줄인 정책을 가는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5년째 지금 미세먼지 지금 저희가 몇 조 썼습니까 벌써. 근데 뭐 5년째 초미세먼지 전혀 못 줄인 거예요.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초미세먼지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미세먼지 5년 동안 안 줄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저감 조치를 하고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는 사실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면 네. 우리 탓을 하기에는 좀 외부 요인이 좀 더 강력한 상황인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순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배출량이 줄었대요. 중국도 줄었대요. 근데 정작 농도는 늘어요. 둘 중에 한 나라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기상 패턴에 따라서 이제 말 그대로 비만이 오면 미세먼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예를 들면 2012년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근데 초미세먼지는 비하고 별 관계 없지 않나요, 오히려 또? 아니 이제 그 보도를 많이 했는데 적은 양의 비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비가 5mm 미만으로 내리면 세정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5mm면 정말 흩날리는 비거든요. 그런 비들은 오히려 초미세먼지 늘릴 수 있죠. 아까 말했던 그 야뭐 어제 최악이었네. 아황산 그 이제 이산화황이 황산 영으로 바뀌는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오히려 물이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정의 효과에.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더 답답해지는 느낌이. 내년 봄까지 계속 이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내년 봄까지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죠. 뭔가 우리가 대책을 뾰족한 걸 내놓기도 힘든 상황이고 뭐 더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이 석탄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화력 발전 이외에는 석탄 사용 금지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석탄 못 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전기는 어쨌든 생산을 해야 되니까 배수 불가능한 거고 이제 공장까지 그걸 돌리면 문제가 되니까 석탄 못 쓰게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죠. 요즘 석탄으로 난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개발도상국도 근데 아니고. 중국도 근데 중국의 이 어마어마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도 걔네도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정도의 그러니까요. 단계 근데 경제 자꾸 아니에요? 베이징 같은 데는 자기들 주변 청소해서 베이징은 깔끔해졌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베이징 깔끔했다 뭐 하죠. 그러니까 중국 미세먼지 감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단계가 좀 급진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의 생계와도 굉장히 연관이 그렇죠. 있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 인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장하겠다면서 이제 석탄 사용을 좀 허가해 줬어요. 올 겨울이 그러면 난리 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입장에. 이게 그 지금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정도가 이제 결과 나올 텐데 작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12월 앞으로 남은 날까지 더 해봐야 되지만 높게 나올 텐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올해 1, 2, 3월인데
사실 1, 2, 3월 때 중국이 규제를 엄청나게 풀었다는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제 규제를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우리가 미세먼지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엄청 심한 미세먼지는 오지 않을 거야라는 이제 환경부 관계자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200 넘어갔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엄청 심했죠. 저도 이거는 거의 취재해본 경우가 없고 제일 심했던 날이에요. 이 관측 사상 최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2014년부터 초미세먼지 관측을 공식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2014년부터 보면 그렇게 심한 건 없었어요. 그게 올해 3월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왔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중국 규제가 좀 풀렸던 게 있는 것 같다. 중국이 지금 감소되는 전망으로는 이 정도 수치가까지 올라갈 수 없는데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에 하나로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기로 했다. 네. 80%까지 100% 가동을 할 수 노후 있는데 발전소는 노후 발전소는 아예 그냥 아예 이렇게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일반 발전소도 한 20%는 출력을 줄이는, 그러니까 덜 태우는. 우리도 사실 석탄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럼요. 편이어서 그래서 석탄 발전은 최대한 줄이는 게 맞죠. 이제 그래서 뭐 계속 논란이 되는 근데 게 그거 가지고 원자력 논란까지 번지는데 그거 가지고 논란은 있긴 한데 정부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줄여놔야 중국에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딜레마가 석탄을 저희도 안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러네요. 왜냐면 특히나 여름철은 괜찮아요. 왜냐면 여름철은 대기 확산이 좀 괜찮고 비도 많이 내리고 석탄 때문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뭐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가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자동차가 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가동은 괜찮아요. 자정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겨울철에 자정 안 되죠. 석탄 화력 발전소 쓰지 말아야 되죠. 근데 석탄 화력 발전소 대체할 에너지가 없다는 게 문제죠. 겨울철에 특히나 일사량도 낮기 때문에 뭐 태양광은 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 뭐 남은 게 이제 결국 원자력밖에 없으면 이제 뭐 원자력은 또 뭐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고 위험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LNG 얘기를 정부가 꺼냈던 LNG는 깨끗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답이 아닙니다. 결국 LNG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물질이기 그렇죠. 때문에 LNG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양이 석탄보다 적은 건 팩트고 석탄은 뭐 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LNG를 쓴다고 눈에 띄는 효과를 볼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못 쓰게 우리가 그래도 미세먼지 좀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했던 공장에서 석탄 이제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빼고는 다 못 쓰게 하니까 좀 괜찮아지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럼 더 강하게 못 쓰게 해야죠. 그럼 근데 화석 연료는 아니, 화석 연료를 더 강하게 못 쓰게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돌고 도는 아니 그렇게 되네요. 거기까지 가네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뭐 원자력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에너지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일단 강한 지진이 오는 나라가 아니고 일본은 문제가 되죠. 일본은 지금 규모가 9까지도 나는 나라인데 거기서 원자력을 쓰면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7 이상은 안 발생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전 규제도 7로 근데 하는 원전까지 가면 후쿠시마 그 대지진 때도 한 7 정도 아니었어요? 9였습니다. 9. 그게 9였나요? 이제 근데 물론 내륙이 9가 아니라 바다에서 9가 났기 때문에 내륙에서 9가 났으면 그냥 도시가 더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됐겠죠. 근데 바다에서 나서 이제 쓰나미가 온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쓰나미 오거든요. 쓰나미 있어서 울릉도에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배가 지붕을 들이받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흔적들도 남아 있고 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울릉도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왜 쓰나미 이후로도 네, 쓰나미가 있었냐면 그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좀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에 밀려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도 그런 쓰나미 대비를 뭐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참. 근데 중국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결론으로 왠지 가는 것 같아서. 뭔가 대체 에너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러려면 정말 먼 미래까지 보면 그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폭발 위험성이 전혀 없고 핵융합은 폭발 위험성이 없습니다. 이름은 핵이지만. 근데 그게 언제 뭐. 근데 그건 이제 2040년에나 일단 그러니까요, 실험할 수 있는 실증로를 만드는 수소 경제라는 것도 사실은 뭐 말은 좀 실험이 가는 그러니까 네. 말을 세게 하지만 수소도 사실은 그렇게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에너지원도 아니고. 그렇죠. 수소가 지금 저장 문제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장에서 계속 뭐 폭발하고 뭐 이런 것도 발생하고 저장 문제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따져 보면 어렵네요. 중국의 수소도
결국 그 핵융합도 수소 이용하는 거거든요. 수소 이용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강하게 니들이 석탄을 떼니까 이렇게 골이 나잖아. 근데 갑자기 중국이 눈에는 그러면 그렇지 뭐 우리도 뭐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어렵네요 진짜로.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래서 석탄 사용 줄여야 되는 게 맞고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사실 논란인데 전기차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써봐야 소용이 없는 차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뭐 환경부의 주장은 이제 저도 그래서 전기차로 바꾼다고 미세먼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서가 많아요.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것도 있고 왜냐면 에너지를 2번 바꿔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말입니다. 석탄을 뗀 더 떨어지잖아요, 거를 사실은. 다시 에너지 효율은 4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석탄을 뗀 거를 다시 전기로 바꿔서 그 전기로 자동차를 돌린다? 한 단계가 더 늘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나빠서 전기차 쓰는 것이 미세먼지를 더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고 다만 이제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배출원이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배출원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잡겠다. 맞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뭘 하든가 공기를 뭐. 탈원 장치를 통해서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기차가 맞다고 해서 이제 계속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아니, 측면- 산업적인 측면이 사실 있죠. 자동차는 유럽에서 규제가 워낙 지금 뭐 내년 내후년에 강화될 예정이라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 자동차 판 것 중에 그 비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기차 비율을 높여야만 거기서 외국에서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전기차 개발을 해야 되는 뭐 숙명적인 상황이 된 거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전기차를 밀어야 되는 거죠. 산업부나 이런 데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뭐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차를 미는 건 어쨌든 그런 산업적인 측면으로 밀어야 되는데 이걸 미세먼지 대책인 것처럼 밀면 안 된다. 그건 안 되죠. 네. 그래서 미세먼지 예산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고 뭐 이게 마치 정부가 뭐 미세먼지 몇 조 투입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전기차로 교체한다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있느냐?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전기차 지금 나온 모델들은 너무 무거워서 효율이 더 떨어져요. 지금 같은 크기의 차들보다 에너지 전환하는 효율이 더 떨어진다. 효율도 떨어지고 아니 무게 자체가 무거워요. 즉 차는 말 그대로 무거울수록 연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그 중심에 있는 이제 모터랑 그다음에 그 전기 저장한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무거워서 같은 소나타를 타는 사람인데 사실은 효율이 더 떨어진 거죠. 더 무거운 차를 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책이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기술이 발전했을 때 대책이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전기차로 바꿔서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것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홍보하는 건 진짜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러진 말아야 하는데 마치 뭐 될 것처럼 하는 나중에는 뭐 환경부는 사실은 힘이 없는 부처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4대강 때도 그렇고 제가 4대강 때도 환경부 당국자한테도 제가 술 먹다가 호통을 친 적이 있는데 자꾸 홍보를 하게 저한테 하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반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걸 나한테 홍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한번 호통을 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주눅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정책에 따라서 본인들이 있죠. 하는 거를 거기다 이렇게 하나의 파트로 맞춰 넣는데 굉장히 그 특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는 것보다 물론 환경부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뭔가 나쁜 말을 한다기보다는 환경부가 가지는 한계죠. 그게 힘없는 조직 그다음에 어쨌든 종속적인 조직이죠. 환경부가 나서서 대한민국의 환경을 내가 지킬 테니까 너 기재부 너 산업부 내 말 들어 이거 할 수가 없는 조직이니까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데 LPG가 지금 환경부랑 엄청 묶여 있어요. LPG 협회장 다 환경부 사람들이거든요. 환경부가 LPG를 엄청 밉니다. LPG 차 써라. 그리고 LPG 이제 일반 차들도 LPG 차 나왔잖아요. 원래 나왔죠. 허가 안 되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허가됐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그러니까 환경부 사람들이 다 퇴직하고 나가서 LPG 협회장을 하게 되고 그 제가 취재했던 요지는 뭐였었냐면 환경부에서 이 LPG 차가 정말 미세먼지를 줄어드느냐를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1차 보고서에는 LPG 차가 미세먼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같은 중형 세단이었는데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2차 보고서 그러니까 최종본 되니까 바뀌어 있어요. 실험을 제대로 하니까 바뀌어 있대. 근데 믿을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첫 실험은 LPG가 더 심하다고 나오는데 뭐 화들짝 놀라서 그런지. 근데 이제 경향성이 바뀌어 있어. 근데 어쨌든 그 연구하신 교수님도 그냥 실험을 더 제대로 해보니까 LPG가 더 적어요라고 하셔서
뭐 더는 뭐 환경부가 그런 게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재활용 이쪽도 환경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커피숍에서 왜 일회용품 못 쓰게 하고 하는 거에 환경이란 딱지를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추진하는 단체나 이런 데가 다 환경부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을 벌리면 환경부 퇴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되치기가 뭐라고 나면 너는 환경 보호에 반대하냐? 이렇게 나오면 그거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그거 아닌데. 참 예. 그리고 괴로워요. 그걸 당장 뭐 대체로 나오는 게 태양열 에너지인데 사실 근데 겨울에는 지금 태양열이 없으니까. 아니, 게다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오히려 태양열 에너지가 환경을 더 해치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는 정말 그렇죠. 좋고 미국에는 이제 사막지대에다 엄청 넓게 해서 펼쳐놓잖아요. 거기는 그거는 진짜 예. 연간 이제 괜찮은데. 생산해서 건물 다 돌리고 할 정도예요. 우리나라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지금 강수 일수가 공식적으로 100일입니다. 100일. 무슨 얘기?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 날이 1년에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3분의 2는 태양열 발전이 이게 흐린 날씨거나 비 오는 날씨가 3분의 1이나 된다. 최소. 네. 아니, 물 위 같은 데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그 밑에 수중 생태계는 아 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지가 풍력 발전도 서해에서 풍력 발전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해고 바람이 좀 적지 않나요? 뭐 동해가 조금 더 강하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근데 제 옛날에 그 우리나라 서해가 그 조력 발전 지멘스 같은 데들이 우리나라 그 서해에서 실험을 해요 자기네. 조수건만이 차가 좀 큰. 그거는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 서해. 조력 발전은 양이 진짜 너무 적어요. 양이 적어요. 양이 양이 너무 적고 그리고 그게 진짜 엄청 많이 설치해야 돼. 근데 그렇게 뉴질랜드나 어디 나라가 조력 발전 정말 발달한 나라 한 군데 있어. 거기는 좀 운영이 되는데 정말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에도 한번 해안선에 얘기했던 다 깔려 있어요. 거기 영상을 보면 쫙 그냥 다 그냥 발전.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제 가로림만을 막아가지고 댐을 일종의 바다 댐을 만들면서 그걸 조력 발전이라고 이제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런 방식은 사실은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방식이니까 바다를 막아가지고 방파제를 막아가지고 거기서 발전하는 그렇죠. 건 이게 쭉 빼가지고 더 이렇게 세게 하면. 그거는 근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게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태양열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조력 힘든 발전은 데라서는. 제가 스코틀랜드를 한 6, 7년 그것도 거의 한 10년 전이네요. 그때 스코틀랜드의 북해 쪽이 워낙 또 그런 바람도 세고 뭐 그런 조력도 세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실험 단지가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우리가 조력 발전을 근데 그동안 시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조력 발전을 한다고 치면 대부분 기술은 또 유럽 기술이 될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렇죠. 근데 국산화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 해수부에서 연구하는 게 좀 있어서.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누적해서 연구 데이터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유럽 아 그렇죠. 왜 그 기술을 업체의 노하우를 따라가기에는 풍력도 마찬가지고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물론 뭐 그러면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죠. 하긴 해야죠. 뭐 그 기술이라도 받아서 하려면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참 이 에너지 우리 정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석탄은 안 돼. LNG도 그냥 비슷하고 야 원자력 어떡할 거야 그거 위험해서 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뭐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럼 뭘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걸 해야지 지금 그 얘기는 그 얘기인데 정국 기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고 나야 중국에도 석탄 쓰지 마. 좀 그렇죠.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지 않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석탄 제로까지 사실 도달을 해야 석탄 진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탄소 프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석탄 배출에 절대 하지 않고 모든 거 다 이제 자연의 힘 또는 이제 수소, 전기 등을 끌어서 이제 하겠다. 다른 방식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돼야죠. 근데 제주도는 그게 돼 제주- 있는 상태인가요? 제주도는 근데 제가 알기로 화력 발전소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긴 알고 있어요. 한 개는 있어요. 있어요. 여기 화력발전소 있습니다. 한 개 예. 있어요. 근데 이제 배출량이 정말 적은 곳이긴 하죠. 서울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 그러니까 방금 단위 면적당 배출량이 3분의 1 정도 수준. 정구희 기자가 아까 LPG 자동차의 환경성도 얘기했지만 LNG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는 거고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이제 LNG인데 LNG인데 화력도 안 되고 석탄도 안 되고 이제 원자력도 안 되면 뭐냐 그럴 때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은 LNG. 왜냐면 현재 있는 것 중에 가장 그나마 현실적으로 이제 나으니까. 나아 근데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LNG도 하나 만들면 뭐 2, 30년은 써야 되는 거니까 못해도 발전소 하나 그렇죠. 만들면 근데 그 전환은 좀 쉽다고 들었어요. LNG로 전환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다만 LNG가 조금 더 비싸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LNG는 결과적으로 이제 궁극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석탄을 뭐 LNG를 떼나 석탄을 떼나 똑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건 매 한 가지고 그 양이 좀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거 이제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요. 결국 나중에 이제 아까 말했던 핵융합이 언젠가는 완성되어서 그건 우리 생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2050년이 목표긴 한데 2050년에 살아 있을까 모르겠는데 30년 그걸 바라고 그냥 기대서 가기는 어려운 거고. 그때까지는 사실 지금 뭐 제 예상으로는 사실은 진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핵융합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그럼 원자력을 더 지어야 아니 그 원자력을 늘리지도 석탄을 줄이지도 않는 지금 방향. 친환경 에너지를 늘린다고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에 이제 한계가 보이는 나라기도 하고 늘려봐야 이제 10% 정도 늘리는 건데 그 10%를 늘린 만큼 생산 단가 거긴 비싸잖아요. 나머지 생산 단가를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석탄과 원자력 못 줄일 것이다. 전혀 줄일 계획이 없고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미세먼지를 32%나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근데 32% 줄이는 방안이 뭐였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거였습니다. 무슨 그 언제 얘기냐면 얘기였어요? 그게 이제 2015년 6년 정도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파리 협약을 맺게 되면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자 우리는 전 세계가 그 협정을 맺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각 나라가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목표가 높지도 않아요. 근데 기존에 한 20% 정도만 배출량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 해외에서 평가가. 그래서 그럼 우리 32%까지 줄이겠다. 어떻게 줄일 거냐? 우리 환경부를 포함한 환경부 산업부 공동으로 낸 보고서 결론이 원자력 발전소 더 짓겠습니다 였습니다. 근데 지금 폐쇄 수준으로 가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32%못 줄입니다. 전혀. 전 세계에 공언한 거 우리 거짓 공수표를 남발한 거예요. 이 상황 뭐 어떻게 근데 그 해결하겠어요? 파리협약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게 목표치에 굉장히 근사하게 가지 못하거나 했을 때 나중에 또 그런 평가에 그게 있지 않아요? 이제 평가는 있지만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제재가 없기 사실은 그냥 때문에 넘어가겠죠. 뭐 우리만 안 지키는 건 사실 아닐 거고 안 지키는 나라들이 꽤 있을 거라 그 뒤에 이제 숨어가지고 뭐 미국도 아직 빠져나와 텐데. 버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 이제 나가버려. 네. 트럼프가 그냥 안 하겠다고 트럼프가 안 해버렸고. 그래서 뭐 이미 좀 뭐 미국 안 하고 중국도 제대로 안 한다는데 이게 뭐 될 거냐? 뭐 어렵다고 봐야 되지만. 아,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세계의 문제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말은 해도 네.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미세먼지가 우리만큼 심한 나라 좀 많잖아요. 심한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아니면 뭐 심한 나라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심한 나라들이 사실 많고 멕시코라든가 뭐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랑 그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폴도 그 외부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그게 싱가포르는 이제 헤이즈라고 부르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 화전 농업을 아직도 많이 네. 합니다. 그 불을 태워가지고 그렇죠. 예. 그 태워서 그 농작지를 다시 이제 땅을 살아나게 하는. 근데 그 화전 농업을 하면서 불이 나고 그 불이 넘어오면서 싱가포르 이제 공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2014년도 얘긴데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싱가포르 공장들 너네는 환경세 물리겠다. 아, 진짜? 했어요. 우리로 치면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공장들 다 세금 물리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초강경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진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규제는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면 난리 날 것 네. 같은데. 싱가포르 근데 이게 정부는 반대인 거예요. 특이하니까요.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는 국력이 싱가포르이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이 훨씬 강하잖아요. 국력이. 그래서 오는 피해를 우린 받지 우린 소국이 되어버려 있고 거기는 사실 강국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강한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있는 사람이 싱가포르 넘어오면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세게 나가네. 진짜 업체들은. 세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처벌하겠다는 그런 이제 역의 입법이라고 하는데 역의 입법을 신설을 해가지고
초강 걔네는 그런 거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거지긴 해도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우린 못 하잖아요. 아니 근데 결국은 참 얘기를 하다 보면 해법이 참 뾰족하게 없어서 중국의 그러니까 사실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제가. 선처만을 기다려야 되는 에너지를 중국이 바꿔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야 무슨 에너지의 60% 70%를 석탄을 써 그게 뭐 하는 나라야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보면 우리도 사실은 뭐 별반 뭐 비율의 차이지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의존도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국도 중국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중국 북부는 난방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안 얼어 죽으려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또 쓰지 말라고 할 그러니까 수가 그것도 없잖아요. 참 그거 뭐 서로- 보일러 뭐 다 바꿔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은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빨리 이제 바꿔나갈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쪽은 안 되나 보죠. 뭐 우리나라는 뭐 나라가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뭐 가능했다고 쳐도 그걸 좀 우리도 뭐 탓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진짜 진지하게 좀 머리를 맞대고 당신들도 죽을 맛일 텐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좀 그런 신뢰가 쌓이는 계기를 좀 서로 좀 지금부터라도 진짜 너네한테 탓하려고 하는 거야. 너네랑 싸우자는 게 아니야. 너네 사정도 이해를 해.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어떻게 진척 가능한지 한번 해보자라고 서로 좀 당국 간에도 좀 신뢰를 쌓는 작업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네,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그게 뭐 지금 말 그대로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봐도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의 왕이 외교 아저씨가 왔었는데 이 아저씨가 대표 외교관처럼 그러니까 육자회담 이런 거 한 게 벌써 한 15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자리에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은 되게 오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잘 파악해 있고 왜냐하면 또 당 공산당이라는 게 밑에서부터 토론을 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단련돼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 논리적으로도 경쟁 거쳐서 거기까지. 굉장히 돼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인사 있을 때마다 이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누가 맡으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빚도 안 나고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맨날 얼굴 바뀌고 사실은 담당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쪽하고 어떤 관계를 쌓고 이렇게 신뢰를 쌓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정했으면 한 5년 가는 게 저 외교부 장관하고는 외교라는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몇 번 얘기해 본 사람하고 얘기해 본 게 나은 거고 그럼 그런 사람을 앉혔으면 적어도 한 5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좀 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특히 우리처럼 좀 외교가 필요한 나라에서는 좀 잘 골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잘 좀 할 수 있는 이것도 결국 외교 근데 문제예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왜냐면 중국 쪽 소식통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아까 말 그대로 LTP 보고서는 25년이나 되는 건데 환경부 뭐 담당 과장 계속 바뀌는 거고 우리가 중국에 같이 회의하는 사람 계속 바뀌고 근데 한 얼굴이 계속 밀고 나가면서 좀 관계를 쌓아 나가면 저는 그 그게 얘기가 좀 필요하다고 통할 봅니다.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선배 말을 듣고 지금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거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죠. 근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도 본인이 정말 그걸 하겠다고 사표라는 게 사표가 아니라 네, 출사표 같은 걸 출사표, 던졌다면 본인이 중국 가서 좀 몇 달 좀 거기서 지내면서 그쪽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뭐 좀 얼굴이잖아요. 알려진 사람이고 뭔가 그런 걸 하신다든가 뭔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인간 대 인간 관계로 정말 당신들도 죽을 마시고 우리도 죽을 마시고 좀 한번 해봅시다라는 좀 누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 부딪히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겠죠? 라는 생각이 또 한순간 들고 미세먼지 대책을 하면서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못 잡죠.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수를 써도. 근데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어쨌든 또 공약은 낼 건데 미세먼지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겠죠. 근데 굉장히 얘기하다 보면 허무해지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약간 좀 약간 측은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측은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는 뭐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대책이 맞나. 그냥 일단은 공기청정기부터 여기저기 많이 깔아두고 우리 폭염 쉼터처럼 미세먼지 쉼터를 좀 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기청정기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폭염 쉼터 같은 데 에어컨 설치해가지고 거기 이제 좀 그 에너지 소외계층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좀 여름 좀 편하게 날 수 있게 그런 걸 정부나 GS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노인정 같은 데다가 주로 네, 미세먼지 네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공약을 낸 사람이 있고 지난 저도 대선 후보자 미세먼지 검증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공약을 낸 사람이 있고 누구였어요? 많이 냈습니다. 뭐
호응도 했었고 뭐. 근데 그게 차라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줄인다? 뭐 정치적으로 한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줄인다? 공천기에 붙는 세금을 좀 내려준다든가 좀 그런 서민들이 식으로 좀 보급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의사들도 취재를 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지금 제일 좋다, 집에 있는 게. 비싸잖아요, 말 그대로. 비싸요. 좋은 걸수록 비싸요. 조금 맞습니다. 예. 비싸고. 그래서 그걸 좀 보급하는 뭔가 선풍기 정도로 수준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되는 게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줄일 수가 없으니 깨끗한 공간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 아닐까. 아니, 제가 그 얘기 생각이 나요. 사실 제가 작년에랑 재작년에 미세먼지 뭐 공기청정기 고르는 법 어떻게 쓰세요 하는데 이제 제가 정말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그래도 웬만큼 나쁜 날도 어쨌든 환기는 하면서 써야 된다고 그런 날도. 그래서 그때 김범 선배가 환기 권혜리 선생이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진짜 웬만큼 오늘 같은 날도요? 오늘 같은 날도요? 다시 물어보면 그때마다 그래도 환기는 하면서 쓰는 물건이다. 문 열고 하고 다시 닫고 다시 돌리고 그거를 반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정구희 기자가 말한 200 넘은 그날 있잖아요. 제가 그날 사실 정구희 기자한테 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누구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 하고 물어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다 이제는. 왜냐면 이 정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요. 그 200 넘은 그날이었어요. 올 초에. 이게 예. 환기를 하는 순간 5분 만에 바깥이랑 농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험을 그러니까.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를 하면 바깥이랑 몇 분 만에 농도가 같아지는가? 5분 걸린다. 5분이면 그냥 바깥이랑 똑같아져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그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다시 돌리는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200 넘은 날은 아니 내가 진짜 아무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기자들 전화를 요새 전문가들이 그렇게 심한 고농도 날은 몇 날은 또 안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받아가지고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걸 내가 겪어봤어야 실험을 해봤어야 실증적으로 뭐가 개통 있게 나오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래도 이런 날도 하시라거나 안 된다. 며칠 넘어가면 안 하라든가. 근데 그런 거 진짜 사실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환기 왜냐면 안 하고 그냥 공천기 돌리는 게 제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의 우리가 상황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론은 웬만하면 데이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전에 한 1년 전에 권혜리 기자가 고르는 법 얘기했었죠. 네. 네, 공기청정기를 좀 뭐 아주 비싼 거 굳이 사실 필요 없고 여러 대를 사서. 근데 그랬다가는 이제 공기청정기 비싼 거 파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항의 메일을 보내시는데 꿋꿋하게 얘기할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비싼 거. 하여튼 적절한 가격의 네네. 공기청정기를 차라리 여러 대를 사서 집안에 여러 군데를 아예 설치를 해놓고. 이거는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인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면 예를 들면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는 정부가 등급 매겨놨거든요. A, B, C, D 네네네네. 등급 매겨놨는데 그런 것처럼 똑같이 정부가 나서서 A, B, C, D 사람들이 이게 A 등급이다, B 등급. 지금 너무 광고가 많고 맞아요.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험을 해서 보여줘야 돼요. 저 소비자원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했었죠. 근데 그거는 소음과 네. 아니 그것도 중요한 네. 네. 왜냐하면 바람을 무지하게 세게 하면 어쨌든 걸러는 지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미 공기청정기가 대표적인데 바람을 세게 해가지고 필터는 되게 안 좋은 필터인데 바람을 계속 엄청난 속도로 빨아들이니 결국 걸러지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소음이 나잖아요. 아니 그리고 오존.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CA 인증, 그 민간 CA 인증이 그런 걸 다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존 발생량, 뭐 풍량, 소음 이런 걸 다 보고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그들도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기술표준원에서도 물어봤는데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표준원 인증을 받은 제품이 딱 한 개인가? 왜냐면 조금 그 기업들이 그게 더 까다롭고 그게 더 좋아서가 아니라 약간 제가 듣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원래 기존에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저희 세 명 다 인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어떻게 돼 있을지 다음 주에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누가 남아 있을지.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